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김현숙 장편소설 먼 산이 운다 6화 7화를 들려드릴게요. 장날 아침 삽작을 나서면 장정 청도아지의 힘찬 달구지 소리가 귀를 울려왔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요란한 바퀴 소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이제 날이 밝으면 숙모의 칠순잔치다. 한 생애를 통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숙모는 엉겅퀴처럼 거칠고 억센 촌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너무도 외롭고 지난한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칠순이란 대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가엾고 딱하기만 한 삶이었다. 슬아의 소생이 없어 주위의 피부치들에게 많은 정을 베풀었으나 마음으로부터 달려와 축하해 줄 존재란 아무도 없었다. 숙모의 친정 조카인 호영. 이젠 꽤나 유명인이 되어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그가 바쁜 일정을 미루고 과연 내려올 수 있을지. 혜인은 온갖 상념에 빠져들며 플레음 향긋한 모기장 속에서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탐리에서의 첫밤, 혜인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숙모는 어느새 가늘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외로이 살아온 이력을 말해주듯 황폐하고 지친 초로의 모습이 뭉클 슬픔을 자아냈다. 이런저런 생각에 깊은 잠을 자긴 애시당초 틀려버린 밤이었다. 혜인은 살며시 잠자리를 빠져나와 장롱 속에 아무렇게나 걸어둔 숙모의 한복을 꺼내 곱게 다림질을 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황망 중 챙겨 넣은 자신의 한복도 꺼내어 함께 다렸다. 내일 숙모의 칠순잔치를 위해 입어야 할 옷이었다. 손끝 매운 숙모는 젊은 시절 한복 만드는 솜씨가 빼어났다. 어린 시절 몇 날 며칠의 고운 바느질과 인두질 그리고 벌겋게 다른 숫다리미의 다림질을 통해 숙모가 만들어낸 깜찍하고 예쁜 한복은 혜인을 향한 숙모의 사랑, 그것의 결정체였다. 혜인은 그 때때 옷을 입고 마을 행사나 잔치 때 어르신들이 가득 모인 마당 한가운데서 나풀나풀 춤을 추며 재롱을 피우곤 하여 인기를 모았다. 그럴 때면 마을 어른들은 환한 웃음으로 기꺼이 쌈짓돈을 털어 혜인에게 깎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곤 했다. 그럴 때면 숙모는 극히 드물게 보는 밝은 모습이 되어 혜인을 꼭 끌어안으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흘렸다. 모깃장 속에서 곤히 잠이 든 숙모를 바라보며 두 벌의 한복을 다림질하는 혜인의 마음에 짙은 회한이 피어올랐다. 젊은 시절의 숙모는 스잔 숙모처럼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으나 찬바람, 무서리 다 이겨내고 대지에 굳건히 뿌리내린 5월의 청보리 같은 기계와 풋풋함이 있었다. 지아비를 아낀 서름과 고독 속에서도 결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강한 의지와 근기 같은 것을 평생 잃지 않았다. 그러나 겨울 들판처럼 늘 춥고 시리기만 했을 숙모의 삶에도 어느 한순간 반짝 볕이 들 듯 따스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혜인은 늘 그 점이 의문이었다. 그런 의혹에 휩싸일 때면 혜인은 언제나 탐리의 여름 장날 그 정겨운 풍경이 떠오르곤 했다. 5일마다 오는 장날은 산촌의 축제였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잔뜩 들뜬 기운 속에 저마다 깨끗이 손질된 입성으로 농산물이나 직접 키운 가축들을 장에 내다 팔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고 마을의 모든 것들은 모처럼 살아 숨쉬듯 생생한 활기를 내뿜었다. 숙모도 서울의 큰 동서 혜인의 어머니가 보내온 화장품으로 곱게 단장하고 장롱 속 아끼던 옷에 꽃무늬 양상까지 꺼내 들고는 장을 보러 길을 나섰다. 그래봤자 장에 내다 팔 곡식이며 마늘이며 짐을 잔뜩 이고 지고 가는 모습이라 혜인이 보기엔 숙모가 더없이 딱하게만 보였으나 그래도 그녀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씩씩하기만 하여 놀라웠다. 장날 아침 삽작을 나서면 마을 장정 청도아지의 힘찬 달구지 소리가 귀를 울려왔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요란한 바퀴 소리는 더위와 고됨에 지친 숙모와 혜인, 그들 숙지를 단숨에 건져 올리는 구원의 소리였다.
아지매요. 짐 여다 실어서. 이니 니는 고마 달구지 위에 올라타거라. 청도아제는 장날마다 유독 숙모와 혜인을 챙기며 훈훈하고 정겨운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이름도 성도 몰랐으나 그냥 경북 청도에서 홀로 우매 마을에 흘러들어와 이 집 저 집의 농사일을 거들며 열심히 살아가는 장정이라 모두가 그를 청도아제라 불렀다. 사람 좋은 인상에 건장한 체구, 성격도 모난 데 없이 밝고 선선하여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그는 특히 숙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려 했고 어린 마음에도 그런 그가 숙모를 많이 좋아한다고 느껴졌을 만큼 그는 편하게 숙모를 섬기곤 했다. 때론 콧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한 짐 가득 나무를 해와 말없이 마당에 부려놓고 갈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그의 지게 위엔 풍성한 들꽃다발, 진달래, 개나리 묶음이 꽂혀 있곤 하여 혜인을 놀라게 했다. 청도아제, 왜 꽃을 따왔어 예? 혜인의 질문에 그는 늘 싱글싱글 웃으며 이 꽃 너가 숙모방에 갖다 놓으래. 알겠제? 그 말을 던진 채 그는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이며 숙모의 눈길을 피해 황급히 밖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나무찜 위에 얹힌 꽃다발을 발견한 숙모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혜인에게 말했다. 사람이 싱겁기는 이래 나무를 해다 주이 우째했을꼬. 이나 청도아제네 저녁찬이나 좀 갖다 주고 오그래. 숙모는 묵묵히 몇 가지의 반찬을 담아 보자기에 싸주며 혜인을 청도아제에게 심부름 보내는 게 의례 그 순서였다. 장날이면 청도아제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소달구지는 마을의 유일한 짐차였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 장터를 오가며 장에 내다 팔 마을의 온갖 것들을 다 실어 나르는 매우 요긴한 운송수단이었던 것이다. 그가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를 끌고 마을을 떠나는 시간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숙모가 장터로 향하는 시간과 일치하여 놀라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혜인은 매번 그의 달구지에 올라타는 특혜를 누려 마을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 여름의 장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굳이 마다하는 숙모의 짐을 빼앗다시피 자신의 달구지에 실은 청도아제는 혜인을 양팔로 번쩍 들어 올려 달구지 위에 태운 후 목에 걸친 노란 타올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다. 이나, 능금 묵을래? 난데없이 그가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타올을 쓱쓱 문지른 후 억센 소나기에 넣어 쫙 하고 두 쪽으로 쪼개었다. 그 솜씨가 놀라워 혜인은 눈이 동그래졌다. 아지매, 능금 한쪽 맛보이소. 아랫게 가수원 같더만 함에 능금이 이거 맛있게 않습니다. 다소 멋쩍은 얼굴로 그가 숙모를 향해 불쑥 사과 한쪽을 내밀었다. 그러나 숙모는 볕에 발그레 달아오른 얼굴로 한사코 도리질을 하며 그가 내미는 사과를 받지 않았다. 아고마 되심더. 그런 걸 어예 길에서. 숙모의 태도가 너무도 단호하여 그도 더 이상은 어쩌질 못하겠는지 종이봉지에 반쪽의 사과를 담아 혜인에게 건네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따 너가 숙모한테 이 능금 꼭 전해주구래. 능금을 쪼개 모야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 말에 쌌더라만. 그라이 꼭. 예, 아지 알겠어 예. 달그락 달그락. 황토끼를 울리는 요란한 바퀴 소리에 뒤섞인 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꽃냥산을 받쳐든 채 꼿꼿한 자세로 걸어가는 숙모의 표정엔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의성군 금성면에 속한 탐리는 육종 마늘로 유명했다. 한여름의 마늘 장터는 을의 집집마다 농사지어 장에 내다 팔려는 마늘 더미로 가득했고 땡볕에 녹아든 특유의 독한 마늘 냄새가 장터를 진동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장터 한켠에서 수북히 쌓아놓은 마늘 더미를 앞에 놓고 조금이라도 더 후한 값을 받으려 꼬박 한나절을 기다리는 숙모의 모습은 너무도 딱하고 안쓰러웠다. 마늘이 실한 값에 팔려야만 혜인에게 꽃가신도 사주고 고운 옷도 사줄 수 있다며 숙모는 좀채 흥정을 쉬이 끝내려 하질 않았고
얼음 과자를 먹으며 목 빠지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혜인은 더없이 지루하기만 했다. 혜인은 문득 자신의 손에 내내 들고 다니던 청도아재의 사과가 생각났다. 숙모, 청도아재가요. 숙모한테 이거 주랬어요. 능금을 쪼갠 모양이 사람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더위로 콧등에 땀이 송송 어린 숙모는 그러나 혜인이 내미는 사과를 받아 꽃무늬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으며 말했다. 싱겁은 사람, 어리나 대불고 뭔 할 말이 없대. 아나, 니나 먹으라. 혜인의 입에 사과를 담싹 물려준 숙모는 그날 끝내 청도아재가 준 사과를 먹지 않았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청도아재는 기다렸다는 듯 한아름 장을 본 숙모의 무거운 짐을 달구지에 싣고는 혜인을 태운 채 조금은 기운 없고 풀죽은 모습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다. 혜인이 여중생이 된 그해 여름은 밤하늘에 유난히도 별이 많았다. 모깃불 매콤이 피어오르는 멍석 위에 저녁 식사 후 옆집 순이의 구수한 옛날 이야기에 젖어 하늘을 보면 쏟아질 듯 명멸하는 영롱한 별떨기들이 혜인의 몸으로 우르르 떨어져 내렸다. 그런 밤이면 때론 읍내 장터에서 울려오는 곡마단의 아스라한 트럼펫 소리, 그리고 유랑극단의 도착을 알리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고요한 마을을 뒤흔드는 유랑극단의 애절한 가락에 마을 청년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철길 넘어 장터를 향해 다름질 쳤고 아이들조차 또래들끼리 뭉쳐 곡마단 천막의 한쪽 틈새를 비집곤 감쪽같이 안으로 들어가 공연을 훔쳐보며 탄성을 내지르곤 했다. 어느 여름밤 혜인은 유랑극단의 공연을 보러 경인과 함께 마을 젊은이들의 행렬에 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논뚝길을 걸어 장터로 나갔다. 머리 위엔 반짝이는 별무더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요란스런 맹꽁이 울음, 논두렁 밭두렁의 짙은 깻잎 내음, 웅성이며 걸어가는 젊은이들의 발작 소리. 그 모든 것에 취해 캄캄한 시골길을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이윽고 저만치서 들려오는 유랑극단의 애절한 노랫가락에 비로소 장터에 다다랐음을 알았다. 행렬의 맨 선두에서 이따금씩 녹슨 후레쉬의 불빛으로 길을 비춰주는 안내자가 호영임을 깨달은 순간 혜인은 알 수 없는 그윽함에 터질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밤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주민들의 노래자랑, 소위 콩쿨 대회였다. 주로 무명 가수들이 등장하여 무너진 사랑탑이니 나는 17살이에요 등과 같은 복고풍의 노래와 만담으로 엮어지는 유랑극단의 봄 공연이 끝난 후면 때론 관람객을 위한 즉석 노래자랑이 이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 밤이 그러했다. 그날 우매를 대표하는 참가자론 평소에도 늘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청도아재와 휘파람, 하모니카를 즐겨 불던 호영, 그리고 몇몇 마을 청년 등이었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음정, 박자 등의 엉망이었으나 그중 가수 송민도의 나 하나의 사랑을 부른 청도아재의 나직하면서도 애솟띤 음성은 단연 돋보였고 호영의 앞마을 네터에 빨래하던 순이로 번안된 미국의 보컬 비치보이스의 슬룹 좀비와 그가 앵콜로 부른 금발의 제니는 상당한 갈채를 받았다. 간주로 하모니카 연주까지 곁들인 호영의 노래는 사실 썩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나 나이다운 풋풋함과 때묻지 않은 감성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호영이 대상, 청도아재가 1등상을 받았다. 상품은 등수에 따라 각각 크기가 다른 노란 양은 냄비였다. 그날의 콩쿨 대회의 대미는 신명나는 춤판으로 이어졌고 모두들 무대 위로 뛰어올라 열광적인 트위스트를 추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콩쿨의 열기를 미처 식히지 못한 젊은 패들은 어디론가 왁자하니 흩어지고 청도아재를 비롯한 호영과 그의 친구들, 혜인, 경인을 둘러싼 순이, 명아, 정아 등은 어두운 길을 더듬으며 도란도란 우매로 걸음을 옮겨갔다. 그 밤의 열기에 호응하듯 맹꽁이는 더욱 크게 울어대고 논뚝길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갔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논두랑 속으로 미끄러지고 말 캄캄한 길이 마냥 이어졌다. 앞장서 후레쉬를 비추며 걸어가던 호영이
슬그머니 뒤로 오더니 가만히 혜인의 손목을 잡았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외엔 아무도 알 수 없는 포근한 손길이었다. 안온하고도 따스한 감촉. 호영은 한 손으론 저만치 전방에 후레쉬를 비춰주며 다른 한 손으론 나란히 걷는 혜인의 손목을 꼭 잡아주었다. 더할 수 없이 든든한 손길. 제깔제깔 얘기 나누며 좁은 논두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어 아무도 다른 사람의 몸짓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캄캄한 밤길이었다. 장터에서 우매로 들어와 집으로 오는 길목에서 난데없이 청도아재가 겹쳐진 2개의 냄비를 들고는 혜인에게 다가왔다. 이나, 상품으로 받은 이 냄비 너 그 숙모한테 갖다 주거라. 호영이 거와 내 거 2개인데 내는 마 호랍이라 이런 게 소용없대.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콩쿨 대회의 상품으로 탄 호영의 냄비와 자신의 것을 포개어 혜인에게 안겨주었다. 이나, 잘 자 그래. 호영도 다정한 인사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멀어져가는 2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혜인의 머리 위엔 별무더기 가득하고 초가지붕 위에 하얀 벚꽃이 환하게 빛을 발하며 혜인을 굽어보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여름밤. 마당 수도가에서 몸을 씻는 언니를 두고 혜인은 2개의 냄비를 끌어안고 잠든 숙모의 방으로 들어갔다. 숙모는 모깃장 속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숙모, 숙모, 우리 콩쿨 대회 다녀왔어요. 한시라도 빨리 청도아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혜인은 곤히 잠든 숙모를 흔들어 깨웠다. 뭐라고? 콩쿨? 그래, 재밌드나? 잠에서 깨어난 숙모는 부스스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숭늉을 들이킨 후 혜인에게 물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있잖아요, 숙모. 근데 청도아재와 형이 오빠가 오늘 노래 제일 잘해서 상 받았어요. 이 냄비가 그거예요. 숙모 앞에 자랑스레 냄비를 늘어놓으며 혜인이 종알거렸다. 뭐라고? 근데 와 냄비를 네가 갖고 왔노? 각자 노래한 사람이 갖고 갈 일이제. 청도아재가 숙모 갖다 주랬어요. 호랍이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혜인의 말에 숙모의 낯빛이 와락 굳어졌다. 야꼬나 남사스럽거로 누가 들었을까 겁난데. 아무도 없을 때 줬어요. 우리 집 삽작 앞에서. 호영 오빠만 봤는데 뭐 어때요? 알았다. 젖자 놔둬라. 냄비 하나는 형이가 탄 거니 내일 보기 아재네 갖다 주고. 그쯤에서 그만 대화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콩쿨 대회의 여운을 미처 가라앉히지 못한 혜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숙모, 숙모. 있잖아요. 청도아재 진짜 노래 잘하대요. 나 혼자만의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의 그대를 갖고 싶소. 뭐 그런 노랜데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그 사람 산에 가면 혼자 목청도 없고 노래 부르는 게 일이라 카던데 당연한 거 알겠나. 의외로 선선히 반응하는 숙모의 모습에 신이 나 혜인은 그만 오랫동안 품어온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야 말았다. 숙모, 이건요.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청도아재가 숙모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깐요. 그냥 2 분이요. 혜인이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숙모의 음성이 방을 울렸다. 뭐라꼬? 니 지금 뭐라 캤노? 말이면 다 하나. 야가 참말로 못할 말이 없네. 얼라 때부터 보통 영물이 아니다 캤드만 참말로 못할 소리가 없대. 내를 웃지 알고 함부로 그런 소리를 내뱉는기고 에고 내 사마 기가 참 못 살겠대. 숙모는 자신의 앞에 놓은 양은 냄비로 방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격분했다. 혜인을 쏘아보는 눈에서는 야릇한 광채마저 감돌았다. 여중생 혜인은 덜컥 겁이 나 와락 방문을 열고 뛰쳐나오며 울음을 터뜨렸다. 성장하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숙모의 낯선 모습이었다.
수도가에서 목욕을 마치고 마루로 오르던 경인이 놀라서 혜인에게 물었다. 왜 그래, 혜인아? 무어라 금방 설명할 길이 없어 혜인은 언니를 붙잡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날 밤 그들 자매는 아래채로 내려가 조부모님 곁에서 밤을 새운 후 새벽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어차피 방학은 끝나가는 터라 조만간 곧 상경해야 했고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경인 역시 혜인에게 화를 낸 숙모에 대해 단단히 토라진 상태였다. 너거들 그래 가면 못 쓴다. 그러면 너거 숙모 맘이 어떻겠노?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지발 할매 할배 말 듣고 참으래. 긴 곰방 담배에 불을 붙여 방 안 가득 연기를 내뿜으며 조모는 아침도 거르고 서울로 가겠다고 우기는 혜인 자매를 만류했다. 어서 정지혜가 숙모에게 잘못했다 하고 고만 마음 풀그래. 그러나 혜인은 도저히 숙모를 다시 볼 엄두가 나질 않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을 들고는 주춤주춤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 사이 경인이 숙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몇 살 더 먹은 경인이 혜인보단 훨씬 더 의연했다. 잠시 후 앞치마를 끌어당겨 눈물을 훔치며 엎어질 듯 숙모가 마당 가운데로 달려나왔다. 너거들 이게 무슨 짓이고? 그래 밤새도록 생각한다는 짓이 고작 이기가? 참말로 너거들 해도 너무한데. 어젯밤 내 매미 아니라 애꿎은 이니를 야단 좀 쳤다고 너그들 이럴 수가 있는 기가? 에고 내 배로 낳은 자식 아니라고 참말로 서럽대. 이니 네가 내한테 일할 수는 없는 기다. 못됐다. 참말로 못됐어. 숙모는 급기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숙모의 앞치마가 눈물로 젖어갔다. 한나절을 울고 울어도 못다울 삭히고 삭혀온 울음보였다. 혜인의 눈가에도 절로 눈물이 차올랐다. 아침 일찍 들에 나가 논밭을 둘러보고 돌아오던 조부가 쇠죽 가마솥에 곰방대를 두드리며 큰 기침을 했다. 숙모, 죄송해요.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그만하세요, 숙모. 마음 약한 경인이 훌쩍이며 숙모를 안아 일으켰다. 콩쿨 대회를 둘러싼 양은 냄비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 그러나 청도아제를 향한 숙모의 마음만은 영원한 풀지 못할 수수께끼로 혜인의 뇌리를 맴돌았다. 숙모는 왜 그토록이나 화를 냈던 것일까? 혜인은 생전 처음 보는 숙모의 격한 모습이 마음에서 내내 지워지질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혜인을 대하는 숙모의 태도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여일하기만 했다. 한 해 두 해 그렇듯 몇몇 해의 여름을 탐리해서 보내며 혜인도 어느새 사춘기를 지나 여고생으로 성장해 갔다. 산촌의 고적하고도 풍요한 여름은 나무에 나이테가 자라듯 혜인의 몸과 마음을 살찌웠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많은 것이 바뀌었다. 어느덧 스잔숙모의 세 아이들인 재희, 재엽, 재훈이 성큼 자라 방학이면 탐리로 내려오고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사촌들을 포함 혜인의 형제들까지 합쳐 때론 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탐리에 내려와 진을 치곤 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숙모는 그러나 전혀 힘든 내색 없이 너무도 기꺼운 모습으로 한 달 내내 조카와 진료될 바라지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숙모는 사실 혜인의 사촌인 스잔 숙모의 세 아이들을 곧 자신의 아이들로 여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이들의 법적 어머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 불운을 이겨내고 오직 그것에 신명을 다 바치는 것이 스스로의 소양인 양 숙모는 그렇게 살았다. 재희, 재엽, 재훈. 그들 중에서도 특히 막내 재훈에게 쏟는 숙모의 사랑은 눈에 띌 만큼 지극정성이었다. 그러나 마지인 제이만은 거의 본능적인 반감으로 숙모를 멀리하여 조부모로부터 자주 주의를 받곤 했다. 철없는 나이에 재엽과 재훈이 조부모의 권유로 숙모를 향해 엄마, 엄마 하고 부를 때면 제이는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동생들을 뒷곁으로 불러 따끔하게 혼을 내었다. 이 바보들아,
우리한테 엄마는 서울에 있는 엄마 한 사람뿐이야. 앞으론 저분을 큰엄마라고 불러. 알겠니? 당시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했으나 제이는 유난히도 야무지고 딱 떨어지는 데가 있는 아이였다. 그럴 때마다 혜인은 그 모든 상황이 너무도 딱하고 비극적으로 다가와 홀로 가슴 서늘한 슬픔을 느끼곤 했다. 어린 사촌들의 마음에 새겨질 혼돈과 갈등이 너무도 안쓰럽고 가엾게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숙모에 대한 짙은 연민과는 또 다른 양가적 감정이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아버지를 둘러싼 두 엄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자라난 탓인지 제이는 끝내 결혼을 않고 수녀의 길을 택했다. 집안 어른들을 중심으로 모두 제이의 선택을 만류했으나 워낙 자기 주관 뚜렷하고 믿음이 강한 제이는 한치 흔들림이 없었다. 제이가 수녀원에 입회하던 날 스잔 숙모는 울다 울다 지쳐 그만 혼자라고 말았다. 그것은 선조 대대로 불교를 굳게 믿어온 집안의 일대 충격이었다. 7. 혜인이 여고생이 된 후에 첫 겨울 방학. 가까운 그부들끼리 난생 처음 소위 성탄절 파티라는 걸 하곤 저녁에 귀가하니 병원 입원 중인 숙부가 위독하다는 정갈로 온 식구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아, 숙부. 숙부가 떠나면 스잔 숙모는 이제 어찌 되나. 아직 어린 나이에 제희, 제엽, 제후는 그리고 숙부만 바라보고 살아온 일편단심 민들레, 우매의 숙모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 날 탐리에서 숙모가 상경, 다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 파리하게 여윈 얼굴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숙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가슴에 있는 슬픔이었다. 숙모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탐리에서 준비해온 온갖 민간요법의 약재들로 숙부를 회복시키려 안간힘을 썼으나 허사였다. 그 과정에서 외려 극한 슬픔과 초긴장 상태의 스잔 숙모 심기를 거슬려 평소에도 결코 서로 좋을 리 없는 날선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혜인이 여고생이 된 후에 첫 겨울 방학. 가까운 구부들끼리 난생 처음 소위 성탄절 파티라는 걸 하곤 저녁에 귀가하니 병원 입원 중인 숙부가 위독하다는 정갈로 온 식구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아, 숙부. 숙부가 떠나면 스잔 숙모는 이제 어찌 되나. 아직 어린 나이에 제희, 제엽, 제우는 그리고 숙부만 바라보고 살아온 일편단심 민들레, 우매의 숙모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 날 탐리에서 숙모가 상경, 다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 파리하게 여윈 얼굴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숙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가슴에 있는 슬픔이었다. 숙모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탐리에서 준비해온 온갖 민간요법의 약재들로 숙부를 회복시키려 안간힘을 썼으나 허사였다. 그 과정에서 외려 극한 슬픔과 초긴장 상태의 스잔 숙모 심기를 거슬려 평소에도 결코 서로 좋을 일 없는 날선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성껏 다려온 탕약을 숙부의 입술에 흘려 넣으려다 얼굴 찡그리며 그대로 토해내고 마는 정경을 지켜본다던가 잠든 숙부의 허리 밑으로 부적 같은 이상한 나뭇가지를 슬쩍 밀어 넣으려다 들키는 등 숙모의 그러한 행동에 스잔 숙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곤 했다. 형님,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위급 상황인데 그러다간 외려 부작용만 날 뿐이에요. 제발. 오랜 병간호에 지친 스잔 숙모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을 쳤다. 내도 어쩌든지 사람 하나 살리 볼랐고 천지사방 뛰어다니며 준비해 옮기라.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원이 없제. 진절머리를 치며 흐느끼는 스잔 숙모에게서 몸을 돌리며 숙모도 치맛꼬리를 잡아당겨 서러운 눈물을 훔쳐내었다. 한 지아비의 죽음 앞에서 두 여인이 드러내 보이는 첨예한 심리적 갈등과 애절함은 차마 지켜보기 힘들 정도였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 절박함 앞에선 두 숙모도 더 이상의 인내를 보이지 못했다.
숙부가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기 전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딱하게도 숙모는 병원 근처에도 나타날 수 없었다. 그러나 숙부가 의식을 잃은 위급 상황에선 주위의 배려로 가까스로 병실까지 출입이 가능해진 것이기에 숙모의 소외감, 서러움은 말할 수 없이 컸다. 평생 지 혼자 대불고 살았구마는. 이래 죽어갈 때라도 내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볼락하이. 이것도 맘대로 못하게 하다이. 고마 내도 팍 따라 죽어버리면 싶다. 그런 숙모의 모습에 스잔 숙모는 진저리를 치며 주위의 가족에게 애소했다. 제발 시골 형님 좀 병원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형님 때문에 제가 더 지치고 힘들어요. 더없이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스잔 숙모는 혜인 어머니에게 긴급 요청을 청하기에 이르렀고 숙모는 할 일 없이 혜인의 집에 발이 묶여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표면적 이유는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의 절대 안정을 위한 면회 사절이었다. 혜인의 집에 갇힌 숙모는 좌불안석 어쩔 줄을 모른 채 하루하루 애타게 병원의 기별만을 기다렸다. 임종만은 평생 다른 여자에게 그 자리를 아껴 헛개비로 살아왔으나 최소한 지아비의 임종만은 꼭 지켜 숙부로부터 그 어떤 신락 같은 화해의 기미라도 캐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숙모의 간절한 원이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숙모의 바람일 뿐 실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가족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 여자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게. 그 여자 보며 내 병이 외려 덧날 것 같으니까. 의식을 잃기 전 숙모가 행여 병원에 나타날까 봐 미리 쐐기를 박으며 서슬퍼렇던 숙부의 태도로 볼 때 숙모의 바람은 한낱 무의한 것일 뿐이었다. 숙모에 대한 숙부의 마음은 거의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러나 딱하게도 숙모만은 그걸 간과한 채 오랜 세월 한가닥의 미련으로 일구월심 숙부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숙모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일까? 점차 성장해가며 혜인은 숙모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 시절 여성들에 대한 폐쇄적인 교육 환경과 일부 종사 파기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사회 관습상 그것이 피할 길 없는 길이었다 해도 긴 세월을 통한 숙모의 변함없는 그 외골의 순정만은 쉬 납득이 되질 않았다. 때론 강력한 반란이나 원의를 보일 만도 하련만 해바라기처럼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숙부의 기약 없는 귀환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때론 우매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나마 반란이라면 이따금 애꿎은 조모에게 소소한 일로 한바탕씩 눈물바람과 함께 화풀이를 해대는 일이 전부였으나 끼니 때면 다시 또 정성껏 소반을 차려 시어른께 올리는 일상의 임무에 충실한 고든 성정은 놀랍기만 했다. 너무도 올곧은 성정, 그것이 때론 주위를 숨막히게 하는 우매함으로 비춰지기도 했을까. 두 숙모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이래 처음 얼마간은 엄청난 상처와 충격으로 인해 서로 마주치기조차 꺼려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마모시켜 점차 조금씩은 무뎌지고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모를 가져왔다. 그러나 숙모에겐 평생 풀 수 없는 하늘, 스잔 숙모에겐 극심한 정체성에 혼란과 비애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숙부에게는 스잔 숙모와 제이 다음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사촌 여동생 혜인의 당고모였다. 옥자고모. 그녀는 예쁘장하고 가녀른 몸매에 은은한 교태와 질투심, 섬세함 등 여성의 원초적 본성을 매우 짙게 타고난 여자였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교양과 감성의 일정한 연마 과정을 거쳤다면 그 나름의 매력과 빛깔을 지니고 살았을지도 모를 다정다감한 여인이었다. 빈농의 외동딸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한마을에 살던 큰집 오빠들과 친남매 이상의 정을 키워온 까닭에 유독 오빠들을 의존하고 따랐다. 그러나 워낙 모성부지의 세월 속에서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온 탓인지
다소 좀 직정적이고 성마른 듯한 기질은 곧잘 주위에 화를 불러일으키곤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일쑤였다. 거의 모든 성장기를 탐리 우매마을에서 함께 보낸 사촌 오빠들을 따라 17살 무렵 옥자 고모 또한 오빠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주로 큰오빠 집인 혜인의 집에서 조카들을 돌보며 한동안 동네 미용실에서 열심히 미용 기술을 익혔다. 언젠가는 아담한 미용실을 차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옥자 고모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한 남자를 만남으로써 한갓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따금 미용실을 드나들던 원장의 남동생과 눈이 맞아 벚꽃이 팔랑팔랑 나부끼던 어느 해봄, 편지 한 장만을 달랑 남긴 채 남자를 따라 그의 군무지인 강원도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미용실 원장의 남동생은 군인이었다. 그는 직업 군인으로 못을 박은 남자였는데 계급은 하사였고 탱크를 비롯한 중장비와 각종 차량의 운전이 그의 주특기였다. 군인다운 탄탄한 체구에 사람 좋고 훈남형의 얼굴이라 옥자 고모가 한눈에 반할 만도 했으나 불행히도 그는 일단 한번 결혼한 적이 있는 기혼남이었다. 첫 부인과는 애정이 없어 주로 군부대 주둔지에서 홀로 지내오던 차 서울의 누님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던 옥자 고모를 만난 것이다. 겨우 19살의 앳되디 앳된 처녀를 나이 많은 기혼남이 꼬신 격이었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사단이 났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혈질에 정 많고 격한 성격의 숙부는 집안의 대표이듯 여동생 옥자를 찾으러 강원도 양구로 달려갔다. 숙부는 군부대를 통해 수소문, 양구의 어느 작은 마을 앵두나무가 있는 옥자 고모의 허름한 살림집을 용케 찾아내었다. 고모는 마침 저녁 준비를 하느라 좁디 좁은 부엌 아궁이에 옹그리고 앉아 산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부엌은 어두웠으나 숙부는 단숨에 여동생을 알아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괜스레 목이 메었다. 자, 아야, 내다. 오빠! 나물 다듬던 흑손을 털며 옥자 고모가 놀라 몸을 일으켰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엉켜 그녀는 바르르 몸을 떨었다. 숙부를 방으로 이끄는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너 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 어디서 이런 행실을 배웠냐고? 내 이놈의 모가지를 당장. 격앙된 숙부의 말에 옥자 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를 변호했다. 오빠, 그인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고 잘 된 후 꼭 오래비들 찾아뵈려 강다짐하며 떠나온 것일 뿐이에요. 용서하세요, 오빠. 제 생각이 짧았어요. 온몸으로 흐느끼며 그녀는 숙부에게 잘못을 빌었다. 저녁이 깊어가자 부대에서 일을 마친 남자가 돌아왔다. 서울에서 그들을 찾아 달려내려온 숙부의 날선 서슬에 어쩔 줄을 모른 채 그는 사색이 되어갔다. 형제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의 집 귀한 딸을 도둑질하듯 이래 데려가도 무사하리라 생각했나? 옥자신 자신이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는. 숙부의 일갈에 그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일찍 어머니를 여윈 후 지난해 아버지까지 잃었으니 옥자 고모의 처지로 봐선 어쩜 고하라는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랄 수 있었으나 마치 사고뭉치인 양 행동하였음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숙부는 자신의 마음 한켠엔 단단히 또아리를 튼 깊은 좌괴심에 더 이상은 그를 추궁할 수 없음을 알았다. 사정이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본처를 저버린 제부와 자신의 상황이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서울을 떠나올 때 서슬퍼렇던 숙부의 기세는 한결 꺾이고야 말았다. 정 둘이 함께 살 생각이라면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고 살게나. 숙부는 단지 그 말만을 남긴 채 서울로 돌아왔으나 그 봄이 다가도록 양구의 옥자 고모에게선 일체의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계절이 막 여름으로 접어들던 어느 저녁,
옥자 고모는 마침내 조그만 보따리를 품에 안고는 혜인의 집을 찾아왔다. 온통 눈물바람을 하곤 영남 지방 방언으로 평소 성이라 부르는 혜인 어머니에게 상경 연유를 절절히 토로했다. 아침에 남자의 본처라는 여자가 들이닥쳐 옥자 고모를 폭행하고 살림살이며 가구 등속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후 돌아갔다는 얘기였다. 성, 나 정말 팍 죽고만 싶어요. 옥자 고모의 낯빛은 정말 당장이라도 끝장을 내고야 말 듯한 기미였다. 하지만 그 밤 양구에서 달려온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이실짓고 해가 가기 전 본처와의 호적 정리를 끝내고 정식 혼례를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곤 다음 날 새벽 옥자 고모를 데리고 양구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남자가 약속한 본처와의 호적 정리는 그리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갔고 옥자 고모는 늘 본처의 눈을 피해 잦은 이사를 다니며 그늘진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때론 본가에 가서 며칠씩 오지 않는 남자를 찾기 위해 숙부에게 하소연하러 상경하는 때도 있었는데 방 한켠에 앉아 하염없이 담배를 피워 무는 옥자 고모의 모습은 청초하던 예전의 느낌과는 달리 야릇한 애수와 퇴폐의 분위기가 배어 있었다. 이놈의 자스, 내 당장 달려가 모가지를 비틀어 놓고야 말기다. 울먹이며 남편의 기약 없는 부재를 탓하는 옥자 고모의 애소를 들을 때면 숙부는 잠시 자신의 처지는 잊은 듯 끓어오르는 화를 못 참아 온몸을 떨며 눈을 이글거렸다. 사촌 시누이 옥자 고모의 존재는 그녀에 대한 숙부의 유별난 사랑으로 인해 가뜩이나 견혼지간으로 이어지기 십상인 숙모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집안 행사 때 부딪히곤 하는 두 여인의 만남은 늘 심리적 대립과 반목으로 끝이 났다. 성은 왜 이렇게 살아? 지금이라도 당장 팔자 좋게 잘 살아봐야 할 것 아냐. 아, 답답해 정말. 그렇듯 조언하는 옥자 고모의 심중엔 기실 오래 비인 숙부의 불행을 감해주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숙모는 모를 리 없었고 그로 인해 두 여인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쌓여만 갔다. 남의 첩살이 주제에 감히 내보고 뭐라카노. 지나 또 한번 시집가 팔자 고치고 잘 살아보라카지. 그 오래비란 화상. 남의 남자 빼앗은 지 동생 팔자는 불쌍코 남편 빼앗긴 인역 팔자는 괜트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경우지. 이게 뭐고. 시누이와 난군에게 차마 직접 대거리를 못해 꼭꼭 참아온 우라를 숙모는 아궁이 속으로 부지깽이를 휘저어 화르륵 불길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혼자 분을 삼키곤 했다. 숙모를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은 개가 하여 팔자를 고치라는 말이었다. 평소 말없고 유순하던 숙모도 그 말을 듣는 순간만은 돌연 도끼 가득한 마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놀랍기만 한 일이었다. 한파로 꽝꽝 얼어붙은 대지 위에 눈이 하얗게 쌓인 고요한 겨울밤, 숙부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 스잔 숙모와 새 아이들을 남긴 채 훌훌히 세상을 떠났다. 숙부의 임종 직전 양구에서 달려온 옥자 고모는 극렬한 몸부림으로 숙부의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오빠, 이제 난 누굴 믿고 살라고. 절규에 가까운 그녀의 울음은 곁에 있는 무연한 사람도 덩달아 눈물을 짓게 하는 애절한 울음이었다. 옥자 고모 다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은 숙모였다. 아이고, 그래 무정이 갑불문, 내는 인자 우째 살랐고. 듣기에 따라선 매우 금실 좋던 부부 중 홀로 남은 미망인이 내는 통곡만 같았다. 하얀 소복 차림이 묘하게도 어울리는 스잔 숙모는 그녀의 절절한 울음에 하얗게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외로 돌릴 뿐이었다. 숙모의 울음은 혜인이 듣기에도 민망한 울음이었다. 혜인은 차라리 숙모가 좀 더 슬픔을 참고 안으로만 삼키는 자제심을 보인다면 더욱 돋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숙모는 지나온 생에 쌓인 한을 풀어내듯 길고 긴 울음을 이어갔다.
아휴, 좀 그만하지. 저렇게 울어대면 스잔 성맘이 어떻겠어. 저 청승하곤. 옥자 고모는 자신의 울음은 간 곳 없이 혀를 차며 숙모의 울음을 탓했다. 스잔 숙모는 간간히 흐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뿐 망연한 얼굴로 마치 넋나간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숙부 없이 새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극도의 절망과 상실감에 막막해만 보였다. 숙부의 시신이 서서히 땅속으로 안치되는 학원이 시작되자 스잔 숙모, 숙모, 옥자 고모 세 여인은 일제히 통곡을 시작했고 이윽고 한 여인은 울다 울다 제 서름에 겨워 까무룩 혼절하고 마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골 숙모였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오빠. 오빤 저 성땜시로 맘고생하여 일찍 죽은 거야. 목매어 울던 옥자 고모가 혼잣말을 하듯 웅얼거리더니 치마허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팽 하고 코를 풀며 혼절한 숙모를 향해 눈을 흘겼다. 젊디 젊은 스잔 숙모와 제희, 제엽, 제훈 세 남매를 남겨놓고 숙부는 그렇게 이 세상을 하직했다.